빌라부터 시작되는 이제 아파트로 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전세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투자 수요라는 투자 유효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과연 부동산 가격 안정 혹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기만 할까? 집값에서 예를 들어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 시멘트나 철근 가격이 아니고요. 이번엔 전세 사기, 우리 지난 시간에서도 좀 다루었었는데, 전 사실 전세 사기가 이렇게 체감이 많이 됐던 적이 없는데, 요새 정말 나오는 그 사연들을 읽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이제 빌라에서 우선 네. 터지기 시작했는데, 빌라의 전세금이 사실은 그 청년분들이나 그분들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그것도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젊은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 진짜 안전하다고 계약했는데 그런 분들이 뭐 사실은 생을 달리하기도 하고 굉장히 가슴 아프죠. 이게 한국에만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전세를 통해서 그 전세를 줬으면 임대인들이 그 전세금을 예금에 그대로 넣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막 또 집을 사고 그렇죠. 또 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전세 사기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이제 어쨌든 뭐 특별법 제정하고 하지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견은 있습니다. 피해자들하고 어쨌건 이러한 현상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빌라부터 시작되는 이제 아파트로 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전세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미 심각한 상태가 드러난 게 아니라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특히 전세 관련돼서. 그래서 뭐 빌라처럼 그렇게 뭐 파산하거나 이런 상태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이제 규모가 커질 겁니다. 아파트로 전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가장 비쌌던 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인데 그게 올해 만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임대인 분들이 그 전세 자금을 다 부동산을 샀거나 아니면 심지어 다른 데 투자해 놨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오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최근에 설문조사들을 보면은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느는 것 같아요. 좀 떨어졌다 생각이 되니까 그 가운데서도 20대, 30대들이 많이 사고 싶어 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현상? 저희가 시장을 분석할 때는 그 사고 싶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살 수 있냐? 그렇죠. 유효 수요가 중요한 겁니다. 포르쉐 다 사고 싶죠. 그렇다고 해서 다 누구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아파트 다 사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은 강남에 수요가 많다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가격을 감당할 만한 수요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언제나 사고 싶죠, 집은. 그런데 과연 이 높은 가격에 살 수 있느냐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지금 유효 수요가 만만치 않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투자 수요라는 투자 유효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수요가 뭐 줄고 있다고 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수요가 줄고 있고 또 매물이 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섣부르게 사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수요가 증가할 거잖아요. 유효 수요가 확대되잖아요. 그 시점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네. 예, 예. 지금 그렇다면 그 이제 기존의 영끌 작년에 부동산 마지막 상승을 이뤘던 게 이제 30대들의 영끌이었다. 뭐 이렇게 분석 결과들이 있었는데 많이 고민하다가 최근에 그 뭡니까 이제 금리가 하락하니까 시장 금리가 이제 좀 버텨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손실을 보고라도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영끌하신 분들 입장에서. 저는 영끌하신 분들이 이거잖아요. 빚을 많이 일으켜서 이제 집을 산 건데, 저는 그분들을 위한 어떤 조언을 말씀드리면 거주하셔라. 그냥 사는 집으로.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영끌하신 분들이 거주하지 못할 집을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려고 노력하시라. 근데 영 거주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사는데 저 멀리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매도도 시장이 조금 회복했을 때 매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1년이 됐어요. 윤석열 정부.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규제를 많이 걷어냈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또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또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참 설왕설래 이슈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부의 정책만 보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책이에요.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책이 예를 들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규제를 엄청나게 풀어주면서 시장에 또 다른 향후로 시장의 변화 씨앗을 또 뿌리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시 나중에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부동산이 다시 튈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게 시차가 존재하고 정책이 또 시장에 작용하는 데는 뭔가 다른 요소들이 본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제 전세 가격이 또 오르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이미 풀렸으니까 합해지면서 가격을 폭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스러운 거예요. 저는 요즘 이제는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고 있다. 근데 누구 입장에서 회복입니까? 그래서 무주택자 입장이냐, 유주택자, 다주택자 다 입장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로 그러면 이런 정부 정책이 열받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긴 지금 부동산 하락이라는 표현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상화 과정 아니냐, 네. 가격의 정상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급등한 거, 그러니까 전 입장에 따라서 다른데 그분들은 옹호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입장에 따라서는 이 정책이 완전 다르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절대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이런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가격을 받치고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한 정책이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 안정책이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입니까? 그렇죠. 네.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존의 자산 가격의 급락 이러한 현상들이 가져올 또 금융 위기, 여러 가지 은행권들에 대한 리스크, 경제 전반의 침체, 여러 가지를 또 보기는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산 가격, 특히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네. 과연 향후로도 긍정적 효과를 낼 건가? 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볼게요. 집값이 오르니까 결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그리고 젊은 청년층들이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전 출산율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이게 사실은 경제에 훨씬 더 큰 도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어떤 자산이 더 증가하냐면 신뢰 자산이 증가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기업을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쪽으로 몰려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이러면 어떤 실제적으로 아이디어나 아니면 기술이나 이런 대출을 더 많이 해줘요. 그러면서 경제는 더 역동성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전부 다 가계대출 은행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부동산 가격 안정이 혹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기만 할까? 하긴 또 새로운 그 성장에 대한 의욕, 그 다음에 그 젊은 층들의 포기하는 그 현상을 좀 막아주는 역할, 이런저런 것들이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회사 그만두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속 시원히 하고. 제가 정부 정책 뭐라고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니 누가 뭐라는 사람 없는데 약간 자가검열? 심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좀 좀 고뇌했어요. 제가 심리적 위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완전 자유로우니까 그래. 사실 저는 무주택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정책이 전 사실 좀 화난다. 근데 지금 어쨌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은 그 미국도 지금 집값이 거의 3분의 1 가량 떨어졌다. 네네. 그다음에 거기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문제 또 맞아요.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도 부동산발 어떤 쇼크가 올 것 같은 흐름이 뉴스를 통해서 자꾸 보인단 말이죠. 네네. 이건 우리도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인지 이미 지금 많이 하락했음에도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의 하락보다 규모의 하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향이 있으면 이제 규모 더 빠지는 양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폭이 40% 50%보다도 저는 그런 아파트들 많이 빠지는 주택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 영향 때문에. 이렇게 경기 영향이라든지 아까처럼 직접적으로 전세가 하락이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으로 위축을 주겠죠. 당연히 글로벌하게 지금 공조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샌프란시스코는요 오피스 그렇게 좋은 오피스들 공실률이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펀드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초 체력이 그걸 사실은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지금 몇몇 상업용 펀드들은 환매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투자자들이 아이고 나 더 손실 보기 전에 좀 돈 돌려줘.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한 목적은 뭐냐면 임대료를 받아서 내가 배당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임대료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공실률이 증가해서. 그렇죠. 그러면 내 돈 돌려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펀드가 해산될 때 어떻게 해산해야 됩니까? 손실? 아니 팔아서 일단 아 팔아야 되는구나 또. 팔아야 돈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팔려니까 사줄 사람이 없어. 누가 공실률 20-30%짜리 오피스를 지금 삽니까? 그렇죠. 삼는 순간 바로 손실일. 그럼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되죠. 그럼 가격을 낮춰서 파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가장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지금 은행들, 지역은행들. 왜냐하면 상업용 대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그 대출도 못 갚을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부동산의 문제인 게 주식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주식도 지금 CFD가 그게 문제잖아요. 뭐냐면 레버리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수익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특히 저금리 기간에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거 팔면 빚도 쉽게 말해서 대출도 못 갚을 상황으로 올 수도 있다. 그렇지. 레버리지를 썼으니까.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저 1,000만 원, 1억 줘가지고 샀다. 근데 8천만 원이 됐다. 그럼 2천만 원 손해지만 내가 그걸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원금은 2천만 원이고 나머지 80%로 샀다. 그러면 원금 날리게 되면 네. 아슬아슬하죠. 그렇죠. 투자자들에게 못 돌려주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 매크로 상황도 그 쉬운 상황이 아니다. 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또 그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마치 금리가 인하되면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거는 최근의 모습이에요. 집값을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도 있고 경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서 3%로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때 집값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금리를 낮춰줘도 대출 받아서 사람들이 집을 안 샀단 말이에요. 불안한데. 네.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또 부동산 PF 문제, 요거 그때 말씀하신 대로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되면 다 돌아올 것이다. 네. 그러셨죠? 네, 중공후가 증가하면서 미분양. 네. 지금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러 가지 환경으로는. 그리고 빠진 아파트 수가 증가할 거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집 사기 좋은 시점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폭이 깊어지기보다는 안 빠졌던 곳들이 또 빠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나 아니면 그렇게 일부 거래권으로 해서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집을 안 사자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시고 사실 부동산을 통해서 제가 목표로 말씀드렸듯이 부의 불평등 해소하자.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는데 세상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 변화를 잘 보시면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건 환경이 이렇다. 그럼 정부에서는 계속
그 집값 부양을 위해서 그 하락폭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앞으로도 더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아 있는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큰 정책이 뭐라고 보냐면 취득세 완화예요.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더 사라 네. 권장하는 거죠. 네, 완전. 그래서 투자자나 투기자들한테 시장을 열어놓는 거죠.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고 그래서 미분양 주택 해소하기 위해서 뭐 양도세를 완화하는지 이제 세금을 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임대차 뭐 임대사업자들 또 법인 혜택을 막 늘려주면서 그런 회사에서 사기 시작하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회사 돈으로. 네. 이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죠.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그러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장에 또 가격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 시점을 계속 보겠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언제 시장에 들어오냐면 그래서 전세 매매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전세 매매 비율. 네, 전세 매매 비율이 상승할 때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와요. 사실 그러한 정책, 세제 혜택이라든가 양도세 면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나올 때가 정말 강력한 정책이고 요때 사야 된다. 이 정책이 나온 다음에 이런 이야기는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시점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계속 그 안 오르고 이렇게 지속될 수가 있어요. 횡보한다. 예, 예. 그런데 이 횡보하다가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딱 나와요. 그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통해서 시그널을 찾는 거고, 그럼 거래량은 언제 증가하냐? 제가 봤더니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를 때요. 근데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르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전세 가격이 오르든지, 그렇죠.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은 안 빠지는데 매매 가격이 빠질 때, 분모가 떨어지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회복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전세 매매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절대 뭐 그런 상황이 안 온다는 거죠. 아무리 정책을 풀어줘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전세 매매 비율이요. 70%가 올랐던 적이 있어요. 아, 네, 엄청나죠. 그러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 3억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50%대로 떨어지고 서울은 지금 40% 후반대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사실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절대 시장에 안 들어올 겁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집값이야. 이제는 살만해라고 생각할 만한 때가 언제 올까요? 어떤 분은 정상적인 집값의 수준을 2017년, 18년도의 집값을 얘기하는 분도 있긴 해요. 그럼 갭이 큰데. 그러니까요. 아직 이제 남았는데 사실은 저는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회사도 그만뒀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시점은 거래량이 회복하는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시점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예측해 드려야죠. 그래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아,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한테 또 레포트도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그런 시점을 이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다시 시장에서 변화가 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는 변화를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조급하실 필요 없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뭐 제가 조언해 드리기는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테니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시점에 집을 파는 걸 고민해 보세요. 네. 지금이라도. 네,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시장에 또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아예 안 팔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상하는 나오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 고물가 시대,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는 이 고물가 시대가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금리도 뭐 그럴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용 아니야? 그렇다면 물가가 계속 그렇게 오르는 상황이 된다면 집값도 어느 정도 이제 버텨주거나 이제 오르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갖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장기로 보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험하셨잖아요. 저희가 장기를 보다 보면 이게 막 집값이 엄청 빠지는 거를 기회로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게다가 그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이 되고 또 높은 금리가 그러면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작정 그냥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네. 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뭐 분양 가격 오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비용 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값 오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에서 예를 들어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 시멘트나 철근 가격이 아니고요. 땅값이요. 아, 땅값. 근데 최근에 땅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땅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도 떨어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뭐, 철근 가격, 시멘트 가격이 오르니까 집값 무조건 오르는 거야. 아닙니다.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집 짓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땅값이 떨어질 텐데, 땅값이 떨어지면 분양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집을 사거나 팔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 이광수 의원 이야기를 한번 잘 차분하게 검토하시면서 네, 그 시점을 잘 조율해 보시는 거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광수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복덕방 아저씨? 복덕방 아저씨라고 하시죠. 요새 아저씨 되세요. 배터리 아저씨, 그런가요? 뭐 무슨 아저씨. 그런가요? 이제 그럼 다 다른 복덕방 거예요. 아저씨가 나올만해. 복덕방 형. 복덕방 형? 에이. 제가 배터리 아저씨 분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복덕방 복덕방 형. 우리 한번 좀 고민해 봅시다. 우리 이 라이브여야지 우리 가족분들하고 투표 한번 해보는데 형 1번, 아저씨 2번. 댓글 달아주세요. 근데 그렇지. 복덕방 형이 좋은지 아저씨가 좋은지. 알겠습니다. 복덕방 형으로 불러드릴지 복덕방 아저씨로 불러드릴지 네, 우리 가족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에 그 호칭을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815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주시잖아요. 네. 좀 달라요. 뭐가? 수준이요. 우리 수준 좋아요. 저는 높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내주시는 그런 어떤 그 글과 인사도 그렇고 되게 수준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확실히 이게 영향이 있구나. 대표님 그러시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분들이 일단 그 사회 경험도 있으시고 또 진짜 투자자들, 그러니까 투자자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인격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좋으셔서 좋습니다. 네, 우리 라이브 채팅방 보면은 서로 이렇게 정보 교환하고 위로해주고 네, 아주 따뜻하고 훈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레포트 원하시면 그동안 받으신 분들은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제가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새롭게 원하시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 자료방에 올라와요. 네, 지금 저희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 다운받으시면 요 관련된 자료 보실 수 있고 메일 주소 거기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로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이제까지 우리 복덕방 형 아저씨 네, 이광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